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고객관계의 권리와 정보기술 교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노은호입니다. 제 11주차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주차 수업에서는요, 음, 비지도 학습에 대한 분석 기법에 대해서 나가고요. 그리고 비지도 학습 분석 기법의 대표적인 연관 규칙 분석과 그리고 군집 분석에 대해서 나가는데요. 이번 주에 우리가 커버할 내용은 연관 규칙 분석입니다. 비지도 학습 분석에는요, 우리 지난 시간에 데이터에 대해서 샘플링을 하고, 그리고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져 있는지 데이터에 대한 탐색을 마쳤었고요. 그리고 분석을 위한 데이터셋을 구성하기 위해서 데이터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전처리 과정을 거쳤었죠. 만약에 널 값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널 값을 어떤 값으로 채워질 것인가에 관한 것, 그리고 잘못된 수치가 잘못되어져 있다라고 하면 잘못된 수치를 또 어떤 식으로 변형을 해줄 것인가에 대한 전처리 과정을 거쳤었고요. 이러한 과정들을 전부 다 마치고 데이터셋이 분석을 위해서 완벽하게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서부터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분석을 실제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 분석을 진행하는 알고리즘에는요,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져 있죠. 지도학습이라는 것과 비지도학습으로 일단 나눠져 있고요.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을 구분하는 그 방법에서는 지도학습이라는 것은 그 데이터셋에서 어떠한 정답이 있는 그 데이터셋을 우리는 지도학습을 통해서 알고리즘을 적용을 합니다. 하지만 그 데이터셋에 어떠한 정답이 없고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 그 성분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연관성을 찾는다던가 아니면은 그 데이터 세트를 분류를 시킨다던가 군집으로 이루어서 분류를 시킨다든가 하는 것들이 바로 비지도 학습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셋 자체에서도 어떠한 정답이 있는 종속 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혹은 타깃 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종속 변수와 타깃 변수가 없이 단지 변수들만을 가지고서 어떠한 연관성을 찾아내는 분석 방법이 바로 그 연관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분석에 대한 해석을 마치는 것까지, 해석을 하는 방법까지 오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에 관한 것은 아마 지지난 시간에 했던 것 같아요. 앞서서 잠깐 설명했던 것처럼 지도학습이라는 것은 입력 변수와 출력 변수 혹은 우리 종속 변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 종속 변수의 관계에 대해서 모델링을 하고 그리고 지도학습에 대한 그 종류에는 회귀 분석과 분류 분석으로 나뉘어서 분석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우리가 진행할 비지도 학습에서는 종속 변수라는 것이 없이 즉 정답이라는 것이 없이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셋들로부터 어떤 패턴이라는 것을 추출하는 학습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자체에서 유용한 패턴을 찾아내는 학습 방법이고요. 그리고 입력 변수 간의 어떠한 관계에 대해서 모델링을 해주는데 그 모델링을 적용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도록 하죠. 그래서 그 비지덕 학습에는 연관 분석과 군집화 분석, 군집 분석이죠. 그리고 텍스트 마이닝이 비지도 학습에 속하는데 우리 이번 주에 커버할 내용은 연관 분석입니다. 자, 연관 분석이라는 것은요,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온라인 쇼핑몰 요즘 많이 사용을 하시죠? 그래서 온라인 상품몰에 들어가서 어떠한 상품을 검색을 하고 나면 그 상품을 구입을 하고 나서 그 밑에를 보면 추천 상품이라고 뜨죠? 그런 것처럼 저는 아마존에서 시리얼을 검색을 해서 하나의 상품을 선택을 해서 들어갔더니 이 상품 밑에 이렇게 연관된 아이템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뜨는 것을, 상품들이 뜨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뭐 시리얼하고 같이 먹게 되는 그릇이라든지 그 스낵볼이라고 되어져 있고 집안에서 많이 사용하는 뭐 쓰레기 봉투라든지 아니면은 이러한 뭐 시나몬 토스트 크런치라는 이 시리얼을 먹는 그 연령대를 봤더니 아이들이 많더라라고 했으면은 뭐 이유식 같은 것들도 이런 식으로 시밀락이라는 우유 같은 것도 분유죠. 이런 상품들이 추천 상품으로 이렇게 뜰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대가정에 어떠한 유아를 데리고 있는 가정주부다라고 한다면 상품을 선택을 하면서 관련된 상품도 선택을 할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서 뭐 업체 입장에서는 어떠한 수익성을 더 높일 수 있는 수익을 더 높일 수 있는 어떤 상품 추천 알고리즘을 사용한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관 분석을 이해를 하실 때에는요. 연관 분석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비지도 학습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y라는 이 종속 변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x로만 이루어져 있는 독립 변수들만을 가지고서 그 독립 변수들과의 어떠한 이 데이터 항목이라는 것은 하나하나의 상품을 의미를 하겠죠. 그래서 데이터 항목 간의 어떠한 연관성과 상관관계를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거래라는 것은 우리 거래라는 말을 트랜잭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러한 트랜잭션이 사건이 포함되어져 있는 이런 항목들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그 예가 무엇인가요? 장바구니라는 거죠. 장바구니 혹은 우리는 영수증을 보면 하나의 그 영수증에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들어가져 있죠. 그래서 이러한 거래, 트랜잭션에 포함되어져 있는 항목들 간의 어떤 관련성을 파악을 해서 내가 한번 장볼 때 그 영수증 안에 들어가져 있는 그 항목들을 파악을 해서 둘 이상의 항목들로 구성된 연관성 규칙을 통해서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내가 뭐 영수증마다 항상 이 제품과 이 제품은 같이 들어가더라라는 가능성이 큰 상품들을 찾아내서 그 시장 바구니 안에서의 그 물품과의 사이, 그 물품들 간의 관계를 알아본다는 데서 우리는 이것을 장바구니 분석 혹은 친화성 분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일관성 규칙을 우리가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요, 각각의 아이템들이 들어가져 있는 그 영수증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컴퓨터 안에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거는 아이템에 대한 리스트 방식입니다. 그래서 트랜잭션 아이디가 지금 영수증이 지금 5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영수증에는 빵과 우유만이 구매가 됐고요. 두 번째 영수증에서는 빵과 기저귀와 그리고 맥주와 계란이 구입이 됐습니다. 이런 것처럼 5개의 영수증이 있고요. 그 영수증을 각각의 아이템을 리스트로 표현하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매트릭스 방식으로 저장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실습을 진행을 할 때 이 아이템에 대한 매트릭스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각각의 수량들이 있겠죠. 그런데 뭐 빵을 몇 개를 사고 우유를 몇 개를 샀다. 이거는 우리 연관성 규칙에서는 중요한 개념으로 두지를 않습니다. 단지 이 물품이 팔렸느냐 아니면 안 팔렸느냐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팔렸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1이 되고요. 안 팔렸다라고 하면 0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트랜잭션 같은 경우에는 빵과 우유만이 1이라는 값을 갖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0을 갖게 됩니다. 아이템을 보시면 맨 마지막에 아이템도 마찬가지로 빵과 우유와 그리고 기저귀와 콜라만을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 값들만을 1로 가지고 그 아이템만 1로 표현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0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이 전부가 몇 개가 있나요? 둘, 넷, 6개의 아이템이 있죠. 그런데 보통 마트에서 파는 그 아이템은 몇 개나 될까요? 뭐 마트 사이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뭐 수백 개에서 수천 개, 수만 개 혹은 수백만 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연관성 규칙에 대한 그 규칙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이 빵과 우유가 같이 많이 팔리냐, 아니면 빵과 그 계란이 많이 팔리는지, 아니면은 기저귀와 그리고 맥주가 많이 팔리는지 이런 조합들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혹은 뭐 우유와 그리고 기저귀가 같이 많이 팔리면은 뭐 맥주도 같이 많이 팔리더라. 이런 조합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조합들을 찾아내기 위한 규칙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관성 규칙은 먼저 후보 규칙이라는 것을 생성을 합니다. 무엇을 A를 사면 B를 산다던가 뭐 이런 규칙을 만들기 위해서인데 그 규칙을 만들기 위해서는 if와 then이라는 형식으로 항목들 사이에 가능한 규칙들을 조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if절이라는 것은요, antecedent라고 해서 조건부 혹은 선행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부분에 나오는 조건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리고 된 이후에 나오는 절은 우리 consequent라고 해서 결론부 혹은 후행 항목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앞부분을 선행 항목, 뒤를 후행 항목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아니면 조건이냐 아니면 결론이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관성 규칙을 만드는 조건부와 결론부는요, 중요한 거가 공통 원소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건부에 축구공과 야구공을 축구공과 야구공을 같이 조건부로 넣었다라고 하면은 같이 포함이 되는 야구공이 조건부에 포함이 되는 이 야구공이 같이 나올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통 원소가 없는 항목들의 집합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P개의 서로 다른 항목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베이스 내의 모든 가능한 항목들 사이의 조합을 만든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단일 항목서부터 그리고 2개 항목, 그리고 3개 항목으로 된 항목들을 만들어 주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뭔가요? 지금 전체 항목들이 6개가 있는 거죠. 그러면 6개가 선행보로, 자, 앞에가 선행보인 if절이고요. 뒤에가 then절이었죠. 그러면은 이 6개의 아이템으로 만들 수 있는 아이템 셋이라는 것은 우리 아이템 셋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템 셋을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냐면은 첫 번째 조건부에 들어올 수 있는 거는 6개 중에서 몇 개가 들어올 수가 있는 건가요? 이게 포함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단일 항목으로 해서는 하나, 둘, 셋, 넷, 5개까지가 들어오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C 조합에 5개 중에서 하나의 값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if절에 만약에 단일 항목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후행 항목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몇 개가 되는 겁니까? 1개가 올 수도 있고, 그리고 2개가 올 수도 있고, 그리고 3개가 올 수도 있고, 전체 몇 개까지 올 수가 있는 건가요? 5개까지가 올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여기가 지금 2개의 항목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몇 개까지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기는 2개가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하나에서부터 전체 4개까지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지 6개가 맞으니까요. 그리고 3개다라고 하면은 전체 하나에서부터 3개까지 해서 5개다라고 하면은 1개까지. 이런 조합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합들을 전부 다 곱해주면은 이 6개의 항목으로만도 몇백 개의 그 조합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조합들을 만들어 놨는데 이러한 항목이 늘어날수록 모든 조합들을 생성하기 위한 시간이 굉장히 증가가 됩니다. 아이템이 많으면 많을수록 관련된 규칙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증가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P개의 아이템에 대해서 생성되어 있는 규칙의 수는 3P-2P 플러스 1승 플러스 1이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몇 개의 규칙에 대해서도, 몇 개의 아이템에 대해서도 만들어지는 규칙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규칙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합을 만들어내서 아이템 셋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데요. 아이템 셋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조건부와 결론부 사이에 있는 항목 간의 그 집합 사이에서 강한 의존성을 나타내는 규칙을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규칙들 사이에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러한 규칙을 만들고 그리고 상관성이 높은 규칙들을 발견해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그 알고리즘이 바로 A 프라이오리라는 알고리즘입니다. 이 알고리즘은 연관 규칙을 찾아주는 알고리즘 중에서는 가장 먼저 개발이 되었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알고리즘은요, 연관성 규칙의 첫 번째 단계에서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면 항목들 간의 연관성을 나타내기 위한 후보가 되는 규칙들을 생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매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단일 항목들을 가지고서 먼저 어떠한 그 항목들을 가진 집합들을 생성을 시키는데 이러한 생성들은 어떤 것을 발견을 하기 위해서냐면은 빈발 항목 집합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트에서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 사는 그런 아이템들은 굳이 우리가 연관성 분석을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빈발 항목 아이템들을 먼저 선정을 해서 그리고 그 항목들을 가지고 규칙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그 규칙을 만들어내는 게 첫 번째에서는 단일 항목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규칙을 만들고요. 그리고 그 단일 항목들을 모든 단일 항목을 쓰기에는 너무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슈퍼에서도 뭐 수만 개의 그 아이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단일 항목들 중에서도 우리가 기준점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그 기준 이상으로 나타나는 그 항목들만을 가지고서 2개로 된 항목을 만들고 그리고 2개로 된 항목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준점을 이하로 되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고요. 그리고 그 이상이 되는 항목들에 대해서
다시 3개의 항목들을 만드는 그런 조합들을 우리가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조합들을 만들어내는데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우리 측정 기준이 있습니다. 측정 지표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 측정 지표가 바로 지지도라는 서포트라는 것과요. 그리고 신뢰도라는 컨피던스, 그리고 향상도라는 리프트에 관한 지표들을 알고 그 지표들을 토대로 우리가 항목 집합에 대한 그 규칙들을 우리가 선정을 하게 되겠죠. 자, 먼저 지지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도라는 것은요, A와 B, 즉 A라는 아이템과 B라는 아이템이 모두 포함되는 경우의 확률을 의미를 하는데요. 전체 거래 건수라는 것은 트랜잭션이죠. 전체 트랜잭션 수분에 A와 B가 동시에 포함된 거래수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 거래 중에서 아이템 A와 아이템 B가 동시에 포함되는 거래의 비율로서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자주 발생하는 거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 서포트라는 개념은요, A 프라이오리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후보 규칙들의 집합을 결정해주는 지표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 지지도에 대한 기준을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0.45로 내가 기준을 설정한다라는 것은 전체 거래 중에서 어떠한 품목들이 내가 지금 후보 규칙을 만들려고 하는 이 후보들에 대한 아이템들이 최소 이 거래 중에서 45% 이상을 차지하는 아이템만을 가지고서 내가 만들려고 후보 규칙들을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0.45로 우리가 표현을 해주고요. 각각의 아이템의 단일 항목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각각의 항목들에 대해서 지지도를 계산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전체 5개 중에서 단일 항목인 브레드가 팔린 것은 전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4개가 팔렸죠. 그러면은 5분의 4라고 해서 0.8이라는 지지도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전체 항목은, 전체 우리 가지고 있는 그 영수증이라는 것은요, 거래 건수가 되는 거죠. 거래 건수가 5개인데, 전체 5개에서 밀크가 팔린 거는 3개고요. 그리고 뭐 기저귀가 팔린 건 5개, 전체 거래 건수가 5개에서 지금 2개가 팔렸습니다. 2번이 지금 거래가 됐던 거고요. 그리고 맥주가 그렇고, 에그가 그렇고, 그리고 콕이라는 것이 전체 항목에 대해서 단일 항목군으로 만들어서요. 서포트를 만들었는데 그 서포트에 대한 최소 지지도가 0.45입니다. 그러면 0.44서부터 0.45 이하의 것들은 제거를 하고요. 나머지 요 3개를 가지고 가는 거죠. 브레드라는 것과 밀크 그리고 비어라는 것을 가지고요. 그러면 이 조합들을 가지고서 2개 항목군의 집합군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브레드와 밀크 그리고 브레드와 비어 그리고 밀크와 비어라는 요 항목들을 2개 항목 집합군을 만들어내고요. 다시 서포트를 지지도라는 것을 만들면요. 우리 거래 건수는 전체가 5개니까 5개 중에서 브레드와 밀크를 포함하고 있는 거래는 몇 개입니까? 브레드와 밀크가 하나 있고요. 브레드하고 밀크가 하나, 둘, 3개가 이렇게 있었죠. 그러면 5분의 3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브레드와 비어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 그리고 밀크와 비어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들을 각각 확인을 해보시면은 0점 최소 지지도 기준이 0.45였기 때문에 이 후보군과 이 후보군은 제거가 되고 나머지 브레드와 밀크를 가지고서 최종 항목을 선정을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아이템을 뭐 5개 최소 5개가 아니라 4개네요. 4개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들어가는 이 아이템들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겠죠. 뭐 수십 개, 수백 개, 뭐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수천 개, 수만 개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러한 항목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집합군을 만들어내는 게 이 항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라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이런 다점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지지도는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나 이 물품들이 많이 팔렸는가에 관한 그 확률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살펴보는 지표는 신뢰도입니다. confidence라는 신뢰도인데 이 신뢰도라는 것은요. A를 포함하는 경우 중에서 B 또한 포함될 경우의 확률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연관 규칙에 얼마만큼 이 상품들이 연관이 되어져 있는지의 강도를 표현하는 지표로 사용을 하고요. 선행 항목인 A라는 것을 포함하는 거래 중에서 후행 항목인 B가 포함된 거래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그저 확률을 표현할 때 A라는 이 선행 항목이 지금 이쪽에 가 있죠. A라는 항목이 포함되는 거래 중에서 B라는 항목이 포함된 거래의 비율이라는 것을 확률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요. 이러한 값이 커질수록 이 컨피던스 값이 커질수록 관련도는 상품 A와 상품 B에 대한 관련도가 높다라고 해석을 하실 수가 있죠. 즉 A를 구매했을 때 B를 구매하는 그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도라는 것도 최소 신뢰도 기준을 지정을 하고요. 여러 가지 그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 규칙들 중에서 우리 4가지 규칙들에 관해서에 대해서만 예를 들어서 한번 볼 건데요. 이 브레드라는 것과 이 밀크에 관해서라는 것은 이것은 선행 조건이고 이건 후행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컨피던스 값은 어떻게 구해주는 겁니까?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A라는 그 선행 조건분에 A와 B가 동시에 구매되는 이 교차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컨피던스를 구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선행 조건이라는 것은 브레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빵이 팔린 그 빈도수를 구해주시면은 하나, 둘, 셋, 4개인 거죠. 그래서 4분의 브레드와 밀크가 함께 팔린 거가 분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브레드와 밀크가 같이 팔린 것은 보시는 것처럼 하나, 그리고 2개, 3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4분의 3이 돼서 0.75 값이 나오고요. 밀크와 브레드도 그런 식으로 구하실 수가 있고요. 비어와 다이퍼도 그런 식으로 구하실 수가 있는 거죠. 요거는 해볼까요? 비어가 선행 조건이니까 비어가 지금 들어가져 있는 것은 하나, 둘, 3개인 거죠. 그리고 다이퍼가 들어간 경우에는 다이퍼도 하나, 둘, 다이퍼와 비어가 같이 들어간 거죠. 다이퍼와 비어가 들어간 건 이것과 2개와 다이퍼와 비어가 이렇게 해서 3개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3분의 3은 결국 1의 값을 갖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A 값이 클수록 이 값이 클수록 관련도가 높다라고 했으니까 A를 구매했을 때에는 B에 대한 구매율도 같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A를 구매했을 때.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비어를 사면 그 다이퍼를 살 확률이 거의 100%라는 거죠. 비어만 샀다 하면은 다이퍼도 다 사더라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0.75로 되어져 있는 이 확률들은 최소 기준인 0.8에 못 미치기 때문에 이 후보들은 전부 다 제거가 되겠죠. 그래서 남아져 있는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비어와 다이퍼라는 이 규칙만이 남아져 있는 최종 그 집합으로서 남아져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이 얼마 없기 때문에 여기 2번째에서 지금 끝나게 된 거, 두 번째 집합에서. 자, 컨피던스라는 신뢰도는요, 그 물품 사이의 어떤 상관성을 파악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 지표로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 신뢰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뭐냐 하면은요, 각각의 이 트랜잭션에서 아이템들이 만약에 기본 물품이라는 것이 포함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예를 들어서 뭐 슈퍼에서 항상 기본 물품으로 우리가 물이라는 것을 사용을 한다. 물을 항상 구입을 한다라고 하면요. 모든 트랜잭션에 물이 다 포함이 되겠죠. 자, 물이 이렇게 표현이 됐다라고 하면요. 자, 이 물들이 다 들어갔을 때 이 물이라는 것이 후행 항목으로 들어가면은 어떠한 제품을 사던 간에 컨피던스 값은 1이라는 지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무슨 물건을 사던 간에 물이라는 것은 항상 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지표는 뭔가 물건들과의 아이템과의 상관관계를 지표로 사용하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지표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리프트라는 겁니다.
자, 리프트라는 이 측정 지표는요, 항목 B에 대한 확률과 컨피던스의 비율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이 지표를 사용하기 위해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지표가 바로 산식이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A를 샀을 때의 지지도 곱하기 B라는 품목을 샀을 때의 지지도 분의 A와 B를 같이 샀을 때의 지지도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이 산식을 보시면은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은 서로 독립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독립된 이 지표를 가지고서 우리가 측정 기준을 1이라는 값을 통해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리프트 값이 1이라는 것은 A라는 품목과 B라는 품목이 서로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각각이 독립적이라는 것이죠. 우연히 발생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리프트 값이라는 게 1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A라는 것과 B라는 것에 대한 관련도가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A라는 품목과 B라는 품목에 대한 이 리프트 값이 1보다 작고 0보다 크다라는 이 값을 갖게 된다라고 하면은 A를 선택하면 오히려 이거는 양의 방향으로 지금 상관관계가 나타난 거고 이것은 음의 방향으로 상관관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품목을 사면은 오히려 B라는 품목을 사지 않더라, 더 많이 발생하는 빈도수가 더 적더라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죠. 내가 물품을 구매를 했을 때에는 선글라스를 내가 구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비옷 같은 경우에는 더 구입을 하지는 않겠죠. 그럼 이런 관계 혹은 지사제라는 것을 내가 구입을 하면은 변비약이라는 것은 구입할 확률이 더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바로 1보다 작은 값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관심이 있는 거는 이 리프트 값이 최소 1보다는 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물품 간의 관련도가 있다라는 거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저귀라는 것과 맥주에 관해서 각각의 서포트 값과 컨피던스 그리고 리프트 값을 계산을 해서 해석을 해보면요. 서포트가 지금 다이퍼와 비어에 관한 관계는 전체 거래 건수는 5개니까 5개 중에서 2개가 모두 포함될 확률은 3개의 건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5분의 3이라는 0.6이라는 지지도를 갖게 되는 거고요. 컨피던스라는 것은 이 조건부가 다이퍼인 거죠. 다이퍼가 거래된 그 건수가 전체가 4개죠. 그리고 다이퍼와 비어가 같이 거래된 건수는 3개입니다. 그래서 4분의 3이니까 이것은 0.75 값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이퍼와 비어의 리프트 값을 계산을 하려면요. 각각의 A에 대한 사건인 거죠. 그래서 다이퍼는 전체 5분의 다이퍼는 전체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4개니까 5분의 4. 5분의 4죠. 곱하기. 그 다음에 B가 일어날 지지도니까 전체가 마찬가지로 이건 거래 건수가 5개죠. 그리고 B어는 몇 개입니까? B어는 하나, 둘, 3개인 거죠. 그래서 5분의 3이고. 그리고 분의 2개가 같이 일어날 확률이니까 전체 거래 건수는 지지도니까 전체 거래 건수분이죠. 그래서 5분의 다이퍼와 비어가 같이 들어가는 경우는 어디인가요? 다이퍼와 비어, 다이퍼와 비어, 그리고 다이퍼와 비어가 전체 3건이죠. 그러면 5분의 3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5분의 3이 각각 지워지고 5분의 4분의 1이니까 결국은 4분의 5가 되는 거죠. 4분의 5 값은 결국 1.25 값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규칙에 대해서 이 연관성 규칙이 다이퍼와 비어와의 연관성 규칙을 해석을 하실 때에는요, 컨피던스 값이 0.75로 나타났다라는 것은요, 다이퍼를 살 때, 기저귀를 살 때, 맥주를 같이 살 확률이 한 75% 정도로 나타나고, 이러한 경향을 가진 사람들은 전체 거래 건수에서 한 60%가 그 정도로, 그런 확률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리프트 값이 1.25라는 것은요, 각각의 독립적으로 다이퍼를 살 때와 비어를 살 때보다는 다이퍼를 사면서 비어를 같이 산 그 확률이 1.25배,
각각의 독립적인 사건으로 일어날 확률보다 1.25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서포트와 컨피던스 그리고 리프트 값은 어떠한 우리가 연관성 분석을 할 때 모든 지표들은 높으면 좋은 겁니다. 즉, 그 지표들이 각각의 서포트와 컨피던스와 리프트 값이 가장 높을 때가 좋은 규칙이라고 우리가 선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연관성 규칙의 주요 지표들에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될 것은 지지도와 신뢰도와 향상도를 어떠한 그 규칙이 정해진다라고 하면 연관 규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그 집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때에는 지지도를 통해서 전체 거래 규모에 대한 값을 발생하는 거죠. 값을 구해내는 지표이고요. 값이 클수록 자주 발생하는 거래가 바로 지지도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신뢰도라는 것은 항목 A가 일어난 상황 하에서 항목 B가 일어날 확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A를 구매했을 때 이 중에서 얼마나 B라는 항목으로 이어지는지가, 그러니까 A를 구매한 경우에 이 중에서 얼마만큼 항목 B로 구매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지표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뢰도 값이 크면 클수록 A를 구매했을 때 B를 구매할 확률이 더 높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신뢰도라는 건 규칙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척도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향상도라는 것은요. 항목 A를 구매한 경우 그 거래가 항목 B를 포함하는 경우와 항목 B가 임의로 구매되는 경우의 비입니다. 즉 향상도라는 것은 이게 우연히 같이 구매가 된 건지 아니면 정말 연관성이 있어서 관련이 된 건지 그리고 전혀 반대인 경우를 찾아낼 때 우리가 쓰는 게 바로 이 향상도라는 겁니다. 기준값은 1을 통해서 기준을 통해서 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리프트 값이 1이라고 한다면 이건 우연히 발생했다라는 거죠. 독립적이라는 거고 이게 크면 향상도 값이 크면 클수록 그 A 항목과 B에 대한 항목에 대한 그 관련성이 크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1보다 작을 경우에는 이 선택에 대해서는 상반된 겁니다. 선택할 때는 주로 B라는 것은 선택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이러한 연관성 규칙을 통해서요,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교차 판매라든지 상품 진열, 그리고 부정 탐지, 카탈로그를 제작할 때의 디자인에도 연관성 규칙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매점 같은 경우에서 교차 판매를 통해서 상품 간의 연관성 분석을 통해서요, 이 상품이 많이 팔렸을 때 이 상품도 같이 팔리더라라는 규칙을 통해서 어떠한 교차 판매에 대한 규칙을 제공을 할 수가 있고요. 상품 진열 같은 경우에도 구매 가능성 분석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 기저귀가 많이 팔릴 때 맥주도 많이 팔리더라라는 규칙을 통해서 기저귀라는 것과 맥주에 대한 상품을 배치를 해 놓으면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상품을 배치를 한다라고 하면은 고객의 동선을 좀 더 효율적으로 설계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부정 탐지 같은 경우에서도 연관 분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규칙들 중에서 신뢰도가 가장 높은 규칙들에 대해서 어떠한 특정 고객이 그 규칙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수상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카탈로그 디자인 같은 경우에서도 상품의 배치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쿠폰을 발행을 하는 것도 이 상품과 저 상품에 대한 그 연관성이 높을 때 그 관련한 상품에 대해서 쿠폰을 발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좀 더 그 고객이 관련된 상품을 구입할 그 쿠폰을 사용할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연관 부칙은 이러한 여러 가지 분야에서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연관 규칙의 장단점을 보면요. 장점은 탐색적인 기법이다. 어떠한 정답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탐색적인 기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진행을 해서 결과에 대해서 명확하고 그리고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계산 과정이 그래도 간단하죠. 어프로리오리라는 그 알고리즘 자체가 어떠한 빈도수를 가지고서 확률을 가지고서 계산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수많은 상품 및 서비스 품목 간의 유의한 연관성을 갖는 구매 패턴을 찾아준다라는 것과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연구 가설을 탐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연관성 규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연관 분석을 통해서 도출된 결과를 가지고요. 다른 분석을 같이 진행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단점을 보시면 항목의 수를 결정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드물게 발생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처리가 어렵다는 것, 그리고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것, 항목의 수가 증가를 하면은요. 이런 단점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우리 이젠 이 연관성 규칙을 가지고서 규칙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규칙에 대한 결과에 대한 해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습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리테일 그 데이터셋이 있었죠. 그 데이터셋을 불러다가 우리 데이터를 정제를 해서 새로운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여러분들 만약에 분석에 그 실습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제가 그 저기도 보냈죠. 코드도 같이 올려놨었죠. 그 코드를 가지고서 같이 분석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실습을 위해서 우리 애널리틱스라는 부산점 ac.kr의 8000번 파이썬 서버로 접속을 하시고요. 여러분들 아이디와 패스워드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주피터 허브라는 공간으로 들어오죠. 자, CRM 093으로 들어오시면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데이터 탐색 및 전처리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전처리 요 부분 제가 파이썬 코드 올렸으니까 이거 전부 다 실행이 되어져 있어야 되고요. 우리는 온라인 리테일 사이트에 2010년 12월서부터 2011년 12월까지의 주문 기록 데이터를 가지고서 데이터 전처리 작업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판다스와 넘파이 그리고 시각화 그리고 전처리에 관련한 여러분들이 그 라이브러리와 패키지를 실행을 하셨고요. 그리고 파일은 데이터라는 그 폴더 안에 들어가 있는 온라인 리테일.csv라는 파일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처리 과정을 쭉 설명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있으셔야 될 파일은 뭐냐면 다 전처리 과정이 전부 다 끝난 파일인 이거죠. 우리가 새로운 파일로 만들었죠. 그래서 cleanretail.csv라는 파일을 그 데이터라는 그 폴더 안에 CRM093 안에 있는 데이터 폴더 밑에 clean.retail.csv라는 파일로 저장을 했습니다. 이 파일 가지고 우리 연관 분석도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 우수 고객 확인하는 작업을 했었죠. 판매 횟수 기준으로 혹은 판매 기준을 통해서 그룹 바이를 통해서 커스터머를 묻고요. 그리고 그 커스터머들이 그러니까 가장 우리 온라인 쇼핑몰에 자주 방문해서 구입한 그 커스터머를 선정을 할 때에는 카운트라는 함수를 사용을 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프라이스 썸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파생 변수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 유닛 단가와 그리고 그 수량을 통해서 프라이스라는 값을 하나 만들어서 그 값들 중에서 커스터머 아이디 여기 있네요. 커스터머 아이디로 전부 다 묶어서 그 고객들의 그 판매 구입액이겠죠. 구입액들을 전부 다 합산을 해서 가장 많은 구매를 했던 그 고객을 선정하는 것을 썸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그 중에서 프라이스를 통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15,061번 고객이 가장 많은 우리 그 쇼핑몰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사용한 고객으로 선정이 됐죠. 자, 그래서 오늘은 챕터 5를 나갈 거고요. 챕터 5는 새로 하나 만들어야죠. 자, 지난번에 했던 거 셧다운 시켜주시고요. 이게 가끔 셧다운 안 시키시면 이게 커널에 조금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시고 새로운 new untitled라고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을요. 챕터 오늘은 5죠. 챕터 5 하시고 오늘은 연관 분석을 진행을 합니다. 연관 분석이라고 하시고요. 리네임 하시면 지금까지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이거 093 폴더 옆에 있는 폴더로 가시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에 불러와져 있는 거 있죠. 이거 리스타트 굳이 하실 필요 없고요.
이 부분에서 요것만 그냥 가져오면 되죠. 일일이 치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가져올게요. 그래서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로 가져오고 오늘 나갈 부분은 이렇게 셀들을 만들어 놓으시고요. 먼저 뭐 DF로 만들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엔터 해서 일단 라이브러리 불러오시고 df라는 변수 만들어서 저장을 하는데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리드 csv 하시고 그리고 공간 루트죠. 루트 밑에 우리 crm 093이니까 093 밑에 데이터 밑에 우리 클린이었었죠. 클린 리테일이라는 detail.csv입니다. 그래서 불러와서 컨트롤 엔터 하시면 이게 PD 안에 들어가져 있죠? PD. 그래서 판다스 안에 들어가져 있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앞에 PD 붙여주셔야 되죠. 왜냐하면 판다스를 우리가 alias라는 기능 통해서 PD로 만들어줘서 굳이 판다스 안 쳐도 되게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우리 데이터를 한번 확인을 해보죠. 보면 데이터 모양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df에 shape이라는 속성을 통해서 속성은 가로 안 붙이죠. 함수하고 다르기 때문에 shape이죠. 그래서 보니까 전체가 1617개의 레코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10개의 우리 변수인 거죠. 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꽤 이게 원래 원본에서는 한 500만 개 정도인데 우리가 실습을 위해서 약간 변형을 해서 제가 한 10,000개 정도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 실습을 할 거고 이건 이미 데이터 전처리가 다 끝난 겁니다. 그래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df의 info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판다스에 있는 그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인덱스 번호 나와져 있죠. 그리고 컬럼은 전체 10개의 컬럼으로 되어져 있다라는 거 되어져 있고 인보이스 넘버가 지금은 이게 수치형으로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인트형으로 되어져 있고 스톡 코드와 디스크립션은 전부 다 오브젝트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문자형이라는 거죠. 그리고 퀀터티라는 것과 프라이스라는 것 쭉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스크라이브를 통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디스크라이브라는 함수는 수치형 데이터에 대한 각각의 통계치를 보여주는 거죠. 기본 통계치로 해서 레코드 개수와 그리고 민값과 이게 평균값이죠. 그리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라는 표준 편차 그리고 최소값과 최대값 그리고 4분위 값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부분. 우리가 연관성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요, 인보이스 넘버라는 이 변수가 하나하나의 영수증 번호를 의미를 하죠. 그 영수증 번호와 이 디스크립션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게 상품인 거죠. 그래서 각각의 상품들로 이루어진 데이터셋을 새로 구성을 해서 그 디스크립션에 해당하는 상품들에 대한 연관성을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디스크립션의 밸류 카운트를 확인을 해보면은요. 상품들이 쭉 나오고 각각의 도수가 나옵니다. 레코드가 얼마나 차지를 하고 있는지가. 그래서 전체 상품은 1849죠. 예, 1849개의 상품들이 있고요. 이 상품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연관성 분석을 진행을 하는데 일단 나라도 한번 볼까요? 나라에 대한 밸류 카운트를 보시면은 유나이티드 킹덤, 영국이 가장 많은 고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사는 고객이 가장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영국이 아니라 우리는 저머니라는 이 나라에 관련한 그 상품들만을 가지고서 분석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그 작업은요, 디스크립션을 지금 형태로는 아이템 리스트 형태로 지금 데이터가 구성이 되어져 있죠. 하지만 이걸 분석을 위해서 아이템 매트릭스 형태로 바꿀 겁니다. 그럼 매트릭스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는 디스크립션에 되어져 있는 상품명 하나하나가 하나의 열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트랜잭션이라는 이 영수증 넘버가 되겠죠. 영수증 넘버는 각각의 행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먼저 디스크립션에 있는 각각의 공백들을요. 전부 다 strip이라는 이 함수를 사용해서 공백을 전부 다 제거를 해주고요. 그리고
인보이스 넘버가 지금은 정수형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문자형으로 바꿔줍니다. S 타입의 스트링으로 바꿔서 인보이스에다가 다시 저장을 해주고 다시 인포로 확인을 해보시면은 인보이스 넘버라는 데이터 형태는 오브젝트 그리고 디스크립션도 오브젝트로 지금 들어가져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해야 될 작업은 우리는 저머니라는 요 데이터셋을 새로 구성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셋을 컨트리가 지금은 나라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그 데이터에 대한 그 디스크립션도 제가 1852개나 되기 때문에 이걸 좀 줄이기 위해서 일단 컨트리가 저머니인 것만 데이터셋을 새로 구성을 했습니다. 저먼 DF라는 것으로요. 그러면 저먼에 관한 것만, 컨트리가 저먼에 관한 것만 일단 데이터셋을 구성을 했고 보면 전체가 197개의 레코드와 10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해야 될 작업은 우리 이 저먼 DF라는 이 데이터셋이 가지고 있는 디스크립션을 봤더니 전체가 154개예요. 아까보다는 훨씬 줄어들었죠. 아까는 1800개였었는데 지금은 한 154개 정도로 만들어서 우리가 이것을 데이터셋을 새로 구성을 합니다. 지금 인보이스 넘버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둘, 여섯, 여덟, 한 11개 정도로가 되어져 있네요. 그래서 레코드가 전체 11개짜리를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셋을 만들 건데요. 만드시는 방법은 일단은 DF에서의 저머니에 관한 것만 일단 가져왔죠. 요거는 코드를 지금 2개로 사용했는데 이거는 2개로 사용 안 하고 그대로 우리가 저먼 데이터 이미 만들었죠. 그래서 저먼 DT 해서 저먼 DT 안에 있는 그룹 바이로 묶어줍니다. 자, 그룹 바이로 묶어주는데 어떻게 묶어주냐면요. 인보이스가 행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디스크립션이라는 게 열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값들은 수량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지금 우리가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건 인보이스 넘버가 되는 거고 이건 디스크립션이 되고 각각에 들어가는 요 수량들은 값들은 수량에 대한 값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 수량 값은 그래서 그룹 바이로 묶어주고 안에 들어가는 값은 퀀터티로 묶어준 다음에요. 이 퀀터티 값에 대한 썸을 해주는 겁니다. 썸이라는 것은 수량에 대한 합계죠. 그리고 그 수량에 대한 합계에 대한 결과값들을 unstack이라는 함수를 써서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fill na라는 값을 만약에 넣지를 않았다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요. unstack 하고 이게 가로를 굳이 여기에서 안 해줘도 될 것 같은데 썸이 이렇게 해서 같이 쳐졌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베스킷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시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인보이스 넘버라는 것과 각각의 열이 지금 154개의 디스크립션이 열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안에 들어가져 있는 그 썸이라는 것이 12개라는 것은 각각의 수량이 전체가 12개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지금 NaN 값이라고 공백으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공백을 뭐로 만들으셔야 되나요? 전부 다 사지 않은 것은 0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fill NA를 0으로 우리가 값을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fill NA를 통해서 하나는 값을 우리가 산 거는 12개, 썸에 대한 수량에 대한 그 썸 값들이 나오고 아닌 것들은 0에 대한 값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수량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랬죠. 우리 수량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고 이 연관성 규칙을 만드는 데에서는 이 제품을 샀느냐 안 샀느냐로 우리가 만든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수량들을 산 것은 무조건 1로 아닌 것은 0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미 0으로 바뀌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면 이 수량에 관한 이 값들을 1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이런 값들을. 그래서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만드는데요. 함수 이름을 myencode unit이라는 이 함수를 넣어서요. x라는 새로운 값이 들어왔는데 이 x를 apply map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각각의 이 값들을 x값으로 받아가지고 이 x값이 여기에서 이 받는 x값이죠. x값이 0이면 그대로 0을 리턴하면 되고 1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1을 리턴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결과값들은 뭐로 사용을 할 거냐면 myEncode unit이라는 요걸 통해서 새롭게 0과 1의 값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myBasket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을 하면 0과 1로 변환이 된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면요. 빈발 아이템 셋을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어떤 알고리즘을 썼었냐면요. A-priori라는 요 알고리즘을 썼었죠. 그래서 마이베스켓 안에 들어가져 있는 요 데이터 셋을 가져다가 우리가 A-priori라는 이 알고리즘을 써서 데이터 셋을 만드는데요. 빈발 데이터 아이템 셋이죠. 그래서 최소한의 지지도, 우리 최소 지지도는 분석하는 사람이 정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0.2 정도로 한번 줘보겠습니다. 0.2 안에 속하는 지지도가 0.2 이상으로 넘는 빈발 아이템에 대해서만 아이템 셋을 만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컬네임 같은 경우에는 컬럼 네임을 그대로 이 아이템 셋으로 디스크립션에 대한 각각의 상품명이죠. 그 상품명을 써서 사용한다라는 거고요. 이 알고리즘을 적용한 결과값을 myFrequent item set이라는 변수명을 지어서 여기에다가 저장을 하시고 결과값을 보시면은요. 이런 아이템 셋들이 만들어진 거를 보이시죠? 이 아이템 셋은 처음에는 단일 항목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단일 항목에서 우리가 지금 지지도를 0.2로 준 거였죠. 0.2 이상인 거에 대해서만 2개 이상의 세트로 만들고 그리고 2개 이상의 세트에서도 지지도가 0.2 이상을 넘는 것들은 3개 이상의 값으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값은 전부 다 지지도가 최소 지지도가 0.2 이상을 넘는 거에 대해서만 데이터셋을 구성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번에는 Association Rule이라는 것을 적용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myFrequent item set이라는 데이터 셋을 가져다가요. 이번엔 매트릭을 lift라는 것을 줍니다. 향상도를 주고요. 향상도는 아까 설명을 할 때 그 향상도 값이 1을 기준으로 해서 1이라는 것은 결국은 독립적인 사건이라고 그랬죠. 우연히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 스레드 홀드라는 것은 1 이상을 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의 미니멈 스레드 홀드를 우리는 1 값으로 줘서 my rules라는 그 변수를 지정을 해서 그 결과값들을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my rules라는 그 안에 들어가서 있는 값을 확인을 해보시면은 규칙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antecedent라는 것은 선행 항목이고요. 조건부이고 그리고 consequent라는 것은 후행 항목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support와 confidence 그리고 lift 값이 저장이 되어져 있고요. 우리가 필요한 항목들만을 가져다가 데이터셋을 하나 더 만들게요. 그래서 my rules 안에 있는 antecedent, consequence, 그 다음에 support, confidence, lift 우리가 지금 지난 이론에서 배웠던 부분에 관해서만 가져오고요. rules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rules 안에 들어가져 있는 이 값들을 가지고서 우리는 sort를 해서 보기 편하게 할 건데요. 우리 리프트 값이 가장 높은 값을 순서로 해서 sort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리프트가 가장 높은 수치에 있는 레코드를 제일 먼저 나오게 해주고요. 그래서 ascending은 디폴트 값이 true였죠. 하지만 이건 false로 바꿔주고요. 결과값을 확인을 해보시면 각각의 우리 선행 항목과 후행 항목 그리고 서포트와 컨피던스, 리프트 값들이 리프트를 기준으로 해서 가장 큰 값이 제일 위에 나오게 되는 거죠. 보시면은 1 이상이니까 1 이상에 대한 연관 규칙에 관해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룰을 좀 더 편하게 보기 위해서요. 우리가 지금 요 선행 항목들이 항목이 하나짜리가 있고요. 하나, 2개짜리가 있고 몇 개짜리까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파생 변수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즉 선행 함수에 대한 길이거든요. 선행 항목에 대한 길이에 관한 우리 룰스 안에다가 데이터셋에 파생 변수를 하나 만들 건데요. 그 룰스 안에 있는 antecedent를 apply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 람다 함수는
함수를 한 일회용으로 쓸 수 있는 거죠. 한 줄짜리 함수로 만들어주는 건데 각각의 받아져 있는 이 antecedent라는 이 선행 항목들의 길이를 반환시켜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어플라이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그 함수에 대해서 파생 변수가 하나 만들어주고요. 우리 antecedent죠. 선행 항목이라고 하죠. 자, 선행 항목에 대한 길이가 이런 식으로 결과값들에 포함이 돼서 나와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뭐 후행 항목에 대해서도 한번 만들어 보죠. 그대로 그 코드 그대로 가져다가요. 여기를 뭐로만 만들면 되는 겁니까? 후행 항목이라는 컨스턴트라고만 지정을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두 개의 파생 변수가 나와져 있고요. 각각의 우리가 선행 항목 길이와 후행 항목 길이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특별한 조건에 어떠한 우리가 규칙을 찾는다라고 할 때는요. 그 규칙을 각각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행 항목은 하나짜리고 후행 항목은 두 개짜리, 항목이 두 개인 거, 그리고 %라고 해서 우리 조건이 지금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서포트, 지지도라는 거는 0.1 이상이고 컨피던스라는 신뢰도가 0.9 이상이고 그리고 리프트는 3 이상인, 지금 같은 경우에는 3 이상이 나올 수가 없겠죠. 2.75니까 여기를 뭐 2 이상인 것들만 내가 그 관련된 연관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겠다라고 하면은요. 선행 항목을 지금 2개 이상이라고 했었죠? 하나 이상인가요? 예, 하나 이상으로 했고 지금 후행 항목 중에서는 3개짜리는 전부 다 제거하고 2개짜리에서만 지금 보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뭐 컨피던스와 서포트와 리프트에 관한 기준점들이 만족하는 조건에 관해서만 우리가 연관 규칙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나와져 있는 규칙들 중에서 연관 규칙들 중에서 가장 좋은 조합은 어떤 걸까요? 우리가 가장 좋은 조합이라는 건 서포트와 그리고 리프트와 그리고 컨피던스라는 이 세 개의 지표가 가장 다 높은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아까 위에서 우리가 sort value를 통해서 확인을 했었는데요. 이 조건을 조금 더 다시 줘보자. 자, 리프트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번에는 리프트가 아니라 consequent 순으로 리프트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컨피던스 그리고 서포트 기준으로 조건들을 줘서 이 기준에 따라서 레코드들을 순서대로 소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by라는 이 파라미터를 쓰는데요. 컨트롤 F를 눌러주시면은 이거에 대한 Shift 탭이죠. Shift 탭 키를 눌러주시면은 각각 그 함수에 대한 설명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라미터들을 확인을 다 기억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을 확인해서 보실 때 쓰시면 되고요. 이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by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2개 이상으로 쓸 땐 대괄호로 묶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은 리프트로 주고 두 번째 기준은 컨피던스로 주고요. 컨피던스로 주고 세 번째 기준은 서포트 기준으로 줘라. 라고 서포트 기준으로 주고 그리고 결과를 확인해 보죠. 이거는 내림차순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은 조합이라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에서 가장 좋은 조합은 선행 항목이 잼자 위드 그린 리드라고 되어져 있죠. 이게 잼병인데 잼병이 초록색 뚜껑을 가지고 있는 잼병을 살 때 구입을 할 때 보면은 이 핑크색 뚜껑이 있는 것도 사더라라는 거죠. 서양 같은 데서는 피클 같은 거 잘 만들죠. 잼도 잘 만들어서 뭐 여러 가지 잼들을 담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색상의 뚜껑이 있는 것들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포트는 3.6으로 나와져 있고요. 그리고 컨피던스는 1로 나와져 있으니까 1이라는 것은 대부분 예, 다른 것도 지금 다른 것도 있죠. 예, 그래서 요 초록색 뚜껑이 있는 걸 살 때면은 항상 이 분홍색 뚜껑도 사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리프트 값이 2.75니까 각각의 사건들이 각각의 이 항목들을 따로따로 살 때보다 두 개를 함께 같이 샀을 때가 2.75배 정도 더 높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관 분석을 진행을 하고 연관 규칙을 도출을 해서 그 도출된 연관 규칙에 대해서 해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번 주에 진행을 했습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